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 갑자기 제안을 받았는데 저도 책 읽다가 너무 하고 싶고 저희 또 핵개인 시대는 저희 몇 년 전에 세미나로도 했었는데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있고 기억도 오래되기도 했고 빠르게 제가 해볼게요. 핵개인이란 이게 책에서 말하는 정의도 있고 그 영상에서 말하는 정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저자가 말한 정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송기령 저자가 정의하는 핵개인이 뭔지 간단히 해줘. 이렇게 AI를 써서 해봤는데 조금 다르게 말해주긴 하더라고요. 집단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 사회에서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된 개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어쨌든 큰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핵개인은 왜 등장하는가? 어, 사실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정확히 등장하진 않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사회적 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핵가족도 사회적 산물이었던 것처럼 음, 사회가 어떤 변화가 됐는데 그 개인이 어떻게 적응을 해가면서 그 개인이 어떻게 바뀌는가인데 그 사회적으로 바뀌는 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능화, 고령화. 이건 책에서 나온 건데 이 두 가지 축이 어떤 양상으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지능화는 일단 인터넷이 등장한 이래로 계속 인간에게 엄청나게 그 인터넷이라는 한 공간에 정보들이 막 모이면서 예전에는 그 지리적이나 아니면 언어적 한계, 뭐 여러 가지 한계들로 정보를 다량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인터넷 하나 때문에 굉장히 쉽게 데이터나 정보, 지식 등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이제 AI 이전에는 각종 플랫폼들로 인해 접근이 계속 쉬워지다가 이제 AI 시대로 들어서면서는 이제 언어도 더 쉽게 그래서 인터넷이나 하나의 어떤 지식의 주머니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한계 없이 듣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이 지능이 되게 높아지는 현상을 지능화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때 옛날에는 이제 텔레비 정보만 봐도 저희가 취사 선택을 하기보다는 채널에서 고정된 것만 들려줘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OTT로 컨텐츠만 보려고 해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한 가지 예로 설명한 건데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선택할 여지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인간이 되는 게 약간 선택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꼽아봤고 그리고 고령화가 하나의 또 축인데 당연히 의술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근데 정말 슬픈 거는 저희도 그렇고 이제 프리다는 이제 가까이 좀 접하고 계실 수 있지만 은퇴는 했지만 아직 너무 건강한 거죠. 살아갈 날도 너무 많고 그래서 돌봄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돌봄이 아직 사회가 단단하게 어떻게 돌볼지 채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개인은 이제 스스로 자기의 라이프를 노년까지 책임져야 하는 어,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 사회가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개인은 선택을 해야 되고 자기 삶에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게 경향성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사회로 인해 핵개인이 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챗GPT가 정리해 주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럼 과거의 개인하고 핵개인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저는 이제 성시경 프리다가 성시경 아시나요? 성시경이라는 가수? 저는 그 성시경의 그 유튜브 채널도 자주 보는데 그걸 대입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성시경은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 과거에 성시경에는 회사에만 소속돼 있었어요. 그리고 발언은 회사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니면 기획사를 통해서 뭐 기사 형태라든지 뭐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을 했고 가수라는 한정적인 어떤 사회적 규범과 관습 때문에 어떤 다양한 시도로는 못하고 규범과 관습 안에서 가수로서 해야 되는 선택만 했을 것이고 책임 역시 회사가 그 회사라는 집단이 분산해서 지게 되죠. 그러니까 정체성은 가수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약간의 저는 핵개인의 엄청난 제일 빠르게 핵개인의 모범을 보여준 연예인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유튜브를 너무 잘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개인 유튜브를 운영한 후에는 그 유튜브 구독자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인해서 선후배
선후배 가수들, 또 심지어 홍보하러 나오는 영화 배우들까지 같이 느슨한 네트워크가 계속 형성이 돼서 연락을 새로 주고받기도 하고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후배들과도 콜라보레이션 하기도 하고 그런 연대가 가능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시경이 직접 발화를 해요. 직접 녹화하고 직접 다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채널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수가 가수인데 노래 부르는 것뿐만 아니고 노래 요리도 하고요. 그래서 먹방 탐방도 하고 그래 가수라는 직업도 하지만 그래서 자기 성시경의 취향과 가치가 굉장히 드러나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컨텐츠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죠. 적어도 유튜브 안에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기획했고 본인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정체성도 가수로 고정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요리사도 됐다가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MC도 됐다가 퍼실리테이션도 됐다가 여러 가지 정체성을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핵개인의 특성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호명사회 책 이야기로 약간 넘어가는데 저희가 처음에 세미나 했을 때 핵개인 시대 처음 책 딱 읽고 덮었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무 약간 벙찐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런 핵개인이 시대가 왔다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왜냐면 기성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왔는데 도대체 핵개인들을 어떻게 되라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랬는데 호명사에서 약간 대안을 제시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자기 성찰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프리다도 계시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의 시작은 호오 좋아할 호와 싫어할 오 두 개를 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안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쓰거나 이런 활동을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결국 그게 전문성이 높아지고 깊어질수록 조예로서 나타나는데 그 조예의 시작은 그 분야에 같이 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조예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또 한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자기가 만든 어떤 생산물이 어, 팔리는 거죠. 고객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 고객이 생기면서 차츰 자신의 팬이 좀 많아지면 자기만의 브랜드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브랜드가 이제 단순 브랜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이키를 보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스포츠의 장르, 뭐 그 의류 브랜드의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장르로 완성이 되면 드디어 핵개인의 완성형 핵개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과정은 책에서도 호명사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영상에서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말했고 영상에서도 말하는 게 본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시경을 예를 들면 가수라는 본진이 있는데 가수라는 본진 안에서 다양한 다중적인 정체성도 나올 수 있고 그 본진이 튼튼한 상태에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한 가지의 정체성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나만의 수식어를 만들어라. 뭐가 있는데 저는 프리다가 이 되게 적합한 예인 것 같거든요. 항상 프리다라는 단어로 소개를 하시고 이게 프리다 할 때 그 들려주시는 설명들이 있으시잖아요. 프리다 칼로 이야기도 하시고 프리에 뭐 전미사 다를 넣어서 나는 자유다라는 설명도 하시고 이런 것처럼 자신을 정체화하고 설명할 수 있고 남들이 불러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단어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핵개인으로 가지는 과정이자 핵개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호명사회 두 번째 책이죠. 호명사회에서 시간의 축적과 자기만의 서사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결국에는 그게 남들한테 인정이 받고 고객이 생기고 팬이 생기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리적인 시간도 어, 자기만의 서사를 그리는 시간이 축적돼야 되는 게 중요해 보인다는 거였는데 결국에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갈래를 막 처음부터 방향 없이 뻗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서사가 있을 수 있게 시간이 축적되고 모이다 보면 팬덤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제가 좀 홍명사에서 가장 좀 좀 새롭게 들었던 인사이트인데 요즘에 그 최적화와 시뮬레이션 과잉이라는 한 챕터가 있었어요. 어, 그게 제가 가운데 키워드로 넣는 게 표류가 아닌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음, 요즘 시대 왜냐면 저도 그랬고 핵개인 시대를 읽을 때 너무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면 뭔가 잡고 가야 되니까 남들이 최적화로 만들어낸 경로를 효율 좋게, 가성비 좋게 무조건 해보는 게 디폴트가 된 사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뭐, 북구옥을 가요. 베트남 여행 북구옥을 가면, 북구옥 즐기는 최선의 방법, 그러면 그 블로그에 뭔가 리스트에 뜨거든요. 음, 그러면 여행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행위가 그 최적의 리스트를 클리어하기, 체크하기 바쁜 여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 리스트를 따라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최적화되게 제일 즐기요. 이걸 안 하면 손해다. 근데 이제 여행은 본디 배낭여행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 약간의 우연성, 그 다양한 갈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 이런 것도 낭만 있고 좋은 건데 그런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상태로 여행이 시작되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여행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 인생을 뭔가 최적화된 경로, 인터넷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걸로만 따라가다 보면 왜 우리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의 개인들은 기성교육이나 이런 게 익숙해서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걸 찾았다가 보면 자기가 뻗쳐나갈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상태로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유행 따라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남들이 제시하는 경로만 살아가다 보니 자기 색깔은 더 없어지고 그래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표류하게 계속 되는 거죠. 바다에 그냥 정처 없이. 그런 느낌이 표류가 아닌 항해라는 키워드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호명사에도 두 가지 축을 이야기하긴 해요. 이건 이제 기업 구조에서 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고용 형태를 말할 때 유동화되고 업무의 형태로 극소화된다. 어, 고용 형태는 고용이 이제 정시 그 뭐라 하죠? 그 특채나 공채 이런 게 전혀 없어지고 어떤 한 프로젝트 단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딱 일이 정해진 사람들을 뽑게 그러니까 단기로 고용하려는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유연해진 환경에 접어들었고 그거를 증가시킨 게 이제 뭐 다양한 그 전문가들이 막 올리는 제가 사이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단기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그런 플랫폼들이 가속화시켰고 그럼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굳이 어떤 회사에 치우치지 않고 AI나 여러 다양한 디지털 툴들을 활용해서 증강됐기 때문에 굳이 어느 집단에 속하지 않고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계속 삶을 영위해도 가능한 그래서 저는 수우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기도 했어요. 어, 꽤 회사를 자주 옮기니까 이런 분야에 또 가장 좀 밀접하게 계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AI 개발자로서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로 모이니까 굉장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부장님이 야 이거 해봐 하면은 밑에 아래 관료제에 있는 직원들이 막 하다가 또 가면은 또 빠꾸 먹고 가면 빠꾸 먹고 이런 유기적으로 됐는데 그런 관료제가 없이 어 프로젝트로 모이다 보니까 계급도 없고 뭐야지 직급도 없고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서 대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잘 쪼개져 있고 잘 정리된 업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화는 업무가 계속 쪼개진다는 의미이고 그 쪼개진 업무가 잘 정리되면 사실은 AI가 자동화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은 잘 기획을 하고 잘 쪼개서 잘 정리해서 AI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잘 대체하고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딱 잘 정리된 것만 딱 고용, 고용 환경이 유연해졌으니 그 사람을 딱 고용해서
전체 기획을 한 사람이 결국 하게 된다. 어, 그래서 전체를 지휘하는 관리자로서 막 의미 있다. 이게 이제 그 어쩔 수가 없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병헌도 그 페이퍼 공장에 다 로봇들이 하고 관리자로서만 남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관리자만 남게 되는 사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음. 개인도 어떤 회사에 속하든 개인으로 남든 자기가 스스로 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해내게 되는 사회가 온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이 다 해내니까 결국에는 여기 김선태 주무관 얘가 있는데 그 김선태 주무관의 충주맨 그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사회 강장이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김선태라는 주무관의 이름을 알 정도로 굉장히 어 임팩트가 컸잖아요. 그 사람은 60만 원으로 1년 예산이 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기획해서 했던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핵개인들이 모이는 모임 공동체는 어떠한가 했을 때 이제 호명사회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목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모임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왜 이름을 불러줘야 되냐면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때문에 사실 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기 때문에 뭐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경험해 봤는데 단기 고용을 해서 협업을 하다 보면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사에 소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티스트하고 협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관료제는 자연스럽게 붕괴되고 수평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지금 뭐 일을 주고받는 관계긴 하지만 굉장히 대등한 관계로 서로 소통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색깔을 고유하게 인정해주고 어 그래서 그 자기 색깔이나 자기의 어떤 모양이 안전하게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성으로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길석교회 지금 목사님 이것 때문에 골머리 아프신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또 상호 존중하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모임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호명사회라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핵개인 시대 핵개인들이 모일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가 이렇다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그렇죠. 예. 앞서 있을 뿐. 내가 쓰레기가 아니야. 그래서 경량 문명의 탄생으로 이게 접어들면 어떻게 되냐? 사실 앞에서 말한 게 어, 그 어떤 특정 분야나 특정 어떤 극소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문명 음. 단위급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음. 이게 하나의 목표로 두는데 기업, 조직, 국가, 행정, 금융 모든 어떤 오거나이징 그러니까 모든 조직의 주체들이 효율성 증대라는 목표 아래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추동하는 요소는 AI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벼워지는 거고 가벼워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데 비용도 절감된다는 거고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고 결국 비용이 절감되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효율성이 증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표가 효율성 증대고 결국에는 인간의 복잡 다양한 감정을 가진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걸 다 배제하고 AI가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른 결정이 된다.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 또한 로봇이 하면 8시간 근무가 아닌 24시간 할 수 있다. 그래서 AI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가 경량문명의 저는 한 문장 키워드라고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이게 저의 이해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우리 개인도 AI로 인해 증강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 중에는 한 사람이 몇십억 한 사람이 창업했는데 몇십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이루는 기업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회사에 팔기도 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 창업 기준에서 좀 더 적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많은 비용, 그러니까 결과를 돌출해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게 하나의 평가 지표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증강된 개인을 고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대기업에 견줄만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어서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상품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 그 이제 경량 문명이라는데 중량 문명, 그러니까 중량 조직들에 비해 이런 경량 문명의 가벼운 개인들이 유리한 건 혼자 기획하고 지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음, 속도감 있게. 클러스터의 활성화. 이 클러스터는 뭐냐면 엄청 다양한 산업군의 것들이 그 한 공간에 다 모여 있으면 집적 효과로 되게 빨리 생산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 하나 예제로 있는데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개인이 옷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굳이 옷을 만드는 설비를 다 갖출 필요 없고 이 클러스터 공간 안에 가서 나는 100장만 만들 거예요. 그럼 100장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이미 있다는 거죠. 외주를 맡길 수 있는, OEM을 맡길 수 있는. 음, 그래서 내가 티셔츠를 만들고 싶으면 굳이 설비를 갖추지 않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작은 시도도 얼마든지 개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어, 그래서 아니면 말고, 그래,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상태가 개인이 갖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리스크도 좀 줄어든, 옛날엔 대기업만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도 이렇게 증강된 만큼, 가벼워진 만큼, 어느 정도의 생존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거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서사를 그리고 어떤 제품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 송기령이 그 경량문명의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딱 두 가지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냥 하세요라고 해요. 그냥 하세요는 AI를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시대가 AI는 그냥 오는 거니까 AI와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도 해보세요. 가 두 번째 말인데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뭐라도 해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말이 저는 번역하면 그냥 하세요는 AI를 좀 활용해서 친숙해져 보라는 거고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뭐라도 해보세요는 이제 핵개인 시대 호명사회로 들어서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질 내 이름으로 불려질 핵개인으로 서기 위해 AI를 활용해서 그냥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는 의미 같이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경량 문명에서는 좀 세게 말하거든요. 그 송기령 씨가 AI와 자동화로 그리고 로봇으로 대체되는 대상으로 남을 것인가? 나의 이야기 서사와 깊은 조회로 자신이 브랜드가 되고 장르가 되어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앞에서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어떤 편에 서야 생존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20분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와, 되게 또 쏙쏙 설교, 들어왔어요. 네, 쏙쏙. 또 설교 준비하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키워드 이렇게 꼽아보라고 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삶과 연결되었을 때 이 저자 송기령이 말하는 이 시대와 내가 나랑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도대체 교회라는 조직이 음. 이런 시대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플러스 프리다님도 오셨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 제가 아는 이제 페미니즘 담론이나 아니면 영성 담론이나 이런 데서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거가 좀 인간 자아를 좀 잠식하는 음, 그런 상징 언어로도 들어가요. 근데 음, 저는 되게 좋아하는 단어지만 그것과 뭐 자기 돌봄, 자기 주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영성을 고민하는 분의 입장에서의 그런 좀 고민거리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도 있으면은 되게 지금 쌈박한 모임 재밌지 않을까? 어, 근데 어. 없었으면은 아까 우리끼리 좀 그런데 궁금한 느낌도 좀 그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 효율성 증대라는 게 결국 기업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 어느 정도 그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을 지우는 거잖아요.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음.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영성 쪽에서 말하는 비판이 들어맞는 것 같긴 해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단어부터 먼저 그냥 물고 나게 하면은 그 저는 SF를 좋아해서
최근에 그 에일리언 무슨 시리즈인가 하여튼 최근 그 시리즈 어스였나? 아 맞아요. 혹시 안 보셨습니까? 봤어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음, 비현실적 그 괴물 음,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아바타도 좋아해요? 아무튼 조금 덜해요. 근데 약간 좀 더 그 에일리언 에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에일리언 스타일 맞아. 좋아한다고 네. 하니까 무섭다. 네.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AI 그 인공지능 약간 인간화되는 그 사이보그랑 그 음, 약간 이런 거 막 음, 얽히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되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 노동 상황으로 그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인공 남자가 이제 그러다가 큰 부상을 얻는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 뭐지 뭐 여동생을 위해서 뭐 의사가 되려고 뭐 이제 막 AI랑 대화를 하는데 하다가 실패를 해. 자기 안 된대. 그래서 그냥 가서 일이나 더 하라는 식으로 됐는데 그때 AI의 그 인사말이 되게 전 기억이 났거든요. Have a productive day인가? 그러니까 아, 되게 성공적인 하루가 되세요라고 AI가 답변해서 나갔는데 저는 엄청 찔린 거예요. 아 나는 근데 음, 저는 프로덕티브한 라이프가 제 음, 모토예요, 사실은. 저는 약간 아, 좀 아시죠? 저는 생산적 기록 남기고 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에일리언 드라마를 보다가 어, 프로메테우스. 그런 거 예, 와,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이게 진짜 빛과 어둠이 있다. 약간 고민해볼 건덕지가 음, 음, 있구나. 음, 그래서 아직 판단 유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AI 라이프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또 일반 정치 사회 이론 제가 그런 공공모임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착취의 문제 막 이런 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네, 아직 유보하고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갑자기 든 생각은 결국 그러니까 AI는 오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근데 그 오는 거를 저는 모든 거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나 칼이다 뭐든. 근데 AI를 영성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긍정적으로 저자가 말하는 것 역시 그 자기를 발견하는데 AI를 쓰라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를 발견하는 거는 영성의 훈련의 일환이라고 생각도 되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AI를 활용해서 인간을 지우는 건 기업 측 입장이니 근데 이제 기업에서 그렇게 잘리고 막 고용 막 그 고용 해고되고 막 이럴 때 개인이 어떻게 생존하느냐에 대한 답을 영성에서나 그런 인문학적인 성찰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그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존법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저도 이제 노동자이다 보니까. 근데 자본가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아까 생각하면서 잠깐 들었었는데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동화되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많이 잘라서 훨씬 더 노동력을 뭔가 인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자동화시키면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좋겠다. 더 물이 많이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같이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필승법을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런 감각이 더 활성화되긴 하는데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또 다른 한 자아는 이것을 발맞춰서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거리낌? 이거 또 하나 있는 것이 다른 대안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하는가라는 도전을 또 주면서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대가 명확히 오고 있는 이 흐름을 거스르면서 다른 대안을 이게 교회야라고 하면서 교회 정체성으로 이게 합쳐져서 지금 오는 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이겨내야 돼. 이제 이런 타입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딜레마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활성화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 해보자면, 저는 처음에 이제, 성기령님 해킹 나왔을 때 읽어보고 너무 재밌었고, 저는 뭐 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뭐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의 좀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에서 많이 답답한 게 있었는데, 저는 그 해킹 시대 그 책 읽으면서,
좀 원인이나 이유 뭐 이런 걸 좀 알게 됐고, 그런 면에서 좋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로 계속 나온 책들을 읽으면서도 저는 엄청 그 내용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여졌었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막 그렇게 AI라든지 아니면 정말 제가 제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해내는 핵개인적인 일은 아니긴 한데, 저는 의료직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까운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 시대를 정확하게 잘 이야기해준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송기령 작가가. 뭐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시대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이야기해준다 싶은 느낌이었고, 음, 생산성, 그 핵개인이라는 말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핵개인이란 말이랑 이기주의적인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핵개인으로 선다고 해서 그게 따뜻한 사회가 없어진다거나, 이기적이게 된다거나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런 따뜻한 핵개인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어떤 집단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인식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저희 교회에서도 뭐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다양성 존중이라든지 각자의 그 삶을 존중하는 그런 것도 다 핵개인이랑 맞물려 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AI 시대가 오면서 그 핵개인 사회를 엄청 가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AI라는 엄청나게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집단에 속해서 거기서 내 파워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AI를 활용하면은 스스로도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 핵개인 사회를 넘어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딱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젠지적인 지역. 네, 제 대구에서 오해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네. 그 멘트를 들으면서 핵개인 사회라는 거 약간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핵개인 사회를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 그리고 뭐 젠지적인 그런 성향도 좀 넘어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 어,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어요. 그 공동체성을 엄청 중시하는 분이라서 충돌 아무래도 개념으로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네. 기성교회 네, 입장에서는 네. 충돌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맞아요. 네. 제가 다니고 있는 대구에 있는 교회는 공동체성을 아주 중시하는 뭐 음, 어린애들도 많고 해가지고 청년들도 많고 고등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확실히 그런 게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수련회 음, 같은 데를 가도 잠을 같이 잔다는 거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오, 요즘 우리는 뭐 어디 수련회 가면 뭐 같이 자고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수련회 가면 절대로 잠을 잘 안 잔대요. 밤을 새지 그냥. 맞아요. 그런 것도 재밌는 이야기였고, 네, 음, 그렇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뭐 특별히 동아님이 페미니즘과 영성에 대한 얘기로 이제 초대를 했는데, 물론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페미니즘에서 얘기한 시대가 그냥 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AI라고 하는 것을 뭐 정보라고 일단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력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세계가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은 페미니즘의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력이라든지 위치를 통해서 권력을 정보를 통해서 점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위 지금 MZ들이 얘기하는 꼰대들이라고 등장한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것들을 와해하고 해체하면서도 개인의 자기 삶에서 노동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활용하고 또 어떤 게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생산 구조 안에서 자기 밥값 지불 능력을 갖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거는 너무나 다양한 현상으로 존재한다. 핵개인 시대에 모든 개인화된 사람들이 잘 먹고 효율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일단은 그걸 독점하고 과점하고 일어나는 어떤 집중되는 구조에서 이걸 해체하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그런 시대가 이런 정보의 과학의 발달로 와버렸구나. 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세기 동안은 아니지만
진짜 뭐 19, 20세기, 21세기에 투쟁해왔던 여성들과 노동자들의 이 투쟁의 목소리들이 지금은 이렇게 점차 잘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특별히 많은 부분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개념들이 사실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별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재강님이 발제하신 틀에서 본다면 저는 1인 연구소 그냥 혼자 운영하고 있고 그게 다 같이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간섭받기 싫은 나의 그런 특성, 그 독립성을 추구하고 나의 존중감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살고 싶다라는 것, 그런 삶을 재구조하는 과정에서 나는 가정도 정리를 사실은 했어요. 이혼도 하고, 독존하는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살으려고 여러 가지를 변형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것은 내가 아무 조건이 없으면 뭐 저절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일단 이 다양성을 거부하는 조직체의 집단 문화,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탄압과 박해라는 측면으로 발화되기 시작했을 때, 개인은 무력한데 이 발화 지점은 거길 떠나는 것이라는 선택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생산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효율성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이냐, 또 내가 이런 AI 측면에서의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배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노인화돼가는 제 상황에서는 좀 새로운 과제이긴 하지만 저는 동아님하고 있을 때 자유롭고 재광님하고 대화하고 여러분에게도 많이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제는 어떤 관계에서 서열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되게 좀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저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 초대를 받아들였고, 많이 듣고 싶어서 왔는데 얘기 기회 주셔서 좋아요. 감사했어요. 예. 그 프리다님 말을 반추해 보면 사실 저는 그 프리다님 연령대 많은 분들 뭐 엄청 많은 분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제가 만나본 프리다님 연령대 중에서 가장 핵개인으로 살고 있고 가장 호명 사회에 최적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멋있고 그만큼 그 대등함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기도 하고 몸소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진짜 호명을 미리 먼저 하셨잖아요. 그 호명을 해라. 그 교수님 시절에도 나를 이름으로 불러라. 이렇게 먼저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제가 남들 앞에 현선 씨라고 직접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해준 어. 사람이에요. 재광님이. 근데 그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프리다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계속 읽으면 와 프리다는 진짜 핵개인이구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말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공부가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다고 말하시는 거에서 이게 아구가 맞구나. 이제 그런 페미니즘 공부를 통해서 이런 와야 되는 사회, 올 수밖에 없는 사회를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MZ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삶에 대한 존중감을 갖는다고 해서 이기적이라고 생각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고 광장에 나가보면은 그런 핵개인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심적이고 또 개인의 광장에도 다 개인 깃발 들고 나오잖아요. 음, 그전에는 하나의 깃발 아래 다 모여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NL이냐 나는 PD야 뭐 이러면서 서로 진영 논리 싸우고 그랬는데 뭐 마르크시스트 페미니스트냐 또 소셜리스트 페미니스트냐 뭐 하여튼 페미니즘 안에도 사상 논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깃발을 자기의 어떤 언어로 재현하고 생산해내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들이 흩어져서 사는 개인 공간에서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을까 이건 궁금했지만 어쨌든 저는 제 생을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20대 종로에서 체류탄 맞고
어, 도망 다니고 이러던 광경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그 두 현상을 보면서 지금은 시위를 하는 게 민주화돼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안전하고 개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열하게 목소리는 굉장히 진하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다 핵개인적 라이프를 이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방도 같은 교단에서 나와서 지금 자기의 길을 가는 중이시고, 저도 장로교라는 울타리로 들어갔다가 아 됐네 그냥 개척한 처음에는 지금 이제 프리다니까 한국예술인데 뭐 네트워크지만 뭐가 필요한데 그냥 교회 혼자 하면 되지 주중에 일해 뭐 또 뭐 몇 명 뭐 해 약간 이렇게 갖고 지금도 이제 최근에도 이제 출판사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근데 만들 때도 AI 도움 많이 받았어 야 이거 근데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국립중앙서 뭐라고 못하니까 누구 물어볼 때가 애매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일을 진행을 하고 디자인도 할 때 AI한테 물어봐요 내 이렇게 시안 한번 봐봐 코멘트 줘 내가 수정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하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거가 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교회도 온라인 중심 했는데 영상을 편집하고 그걸 업로드하고 이게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옛날에 다 전문가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니까 홈페이지도 제가 알아서 만들어야 됐고 그 전에 대학교 있을 때는 홈페이지 전문가가 있고 영상 뭐가 있고 누가 뭐고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들이 발전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몰려서 당한 것도 있지만 또 하려고 하다 보니 되긴 돼서 약간 그렇고 사실 여기 소홍님도 아마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그죠? 아니요. 자기의 전공과 뭐게 또 있고 또 AI의 그거 상황에 변화돼서 그렇죠. 지금 이 공간이 지금 AI가 네, 쫓아내서 왔죠, 여기까지. 지금 원래 아티스트 신점인데 아, 일러스트레이터고 예술 쪽 하시는 분인데 이제 AI와의 대결과 협업과 뭐 그런 사이에서 이런 에어비앤비 소 공간도 같이 지금 이제 세 개째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거의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되신 1년까지는 아니고, 오, 1년 좀 더 됐고요. 1년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를 14년 정도, 14년. 2008년부터 했으니까 사실 더 된 것 같고, 이제 거의 회사 직장 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휴학을 하고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때부터 그냥 휴학을 하고 계속 하던 게 여기까지 온 건데 어 이제 기업들이랑도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회사를 끼거나 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혼자 막 다니면서 포트폴리오 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개인으로서의 어떤 번아웃도 오고 개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지치는 것도 있고 뭔가 이런 상황들이 예기치 못해 천재지변처럼 저한테 오니까 그런 상황도 한번 돌파하고 나니까 또 AI하고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잘 접목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저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좋기 때문에 AI와 같이 가는 것이 아직 저한테는 해결책이 없고 여전히 AI는 좋은 도구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좋으면서 그것을 사람이 좋아해주는 이 연결 지점을 아직 잘 찾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도 아파하는 중이고 여전히 이 시간을 일단 때려 맞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이걸 오롯이 일단 다 경험을 느끼고 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새로운 것들을 또 발견할지 이건 모르겠는데 음,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생각이 또 많아요. 음,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기능이 주는 자존감 되게 큰데 이게 한 축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참 부실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그거를 다른 어떤 멘탈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도 공허하고 아, 참 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AI가 잘 그린 그림이랑 여기 사실 인테리어 공간처럼 두 군데밖에 안 보였는데 직접 작품으로 이렇게 막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여기도 다 가격 다 파는 거긴 음, 하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AI 미술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만약에 돈을 주고 약간 조금 높은 가격 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은 수작업한 설령 똑같아 보여도 거기에 가치 투자를 좀 하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냄새 나는 것을 아직 사람들은 더 네, 정감 있게 네. 느끼긴 하죠. 그러니까 설령 AI가 더 발전해서 더 뛰어나게 나온다 할지라도 구매를 하고 뭔가 할 때는 저는 그 트렌드가 처음이야 이제 놀래가지고 거기 혹할 것 같지만 이제 이거는 널린 거고 또 그 희소성 때문에 이거를 찾게 되는 현상이 전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은 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소수의,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같은 거잖아요. 네, 일종의 그렇죠. 그런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존중받을 건데, 이제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나답고 내가 좋고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막 발산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고 생산성을 막 일으키고 있는 그런 제 자리가 어딘지 지금 좀 잘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우울하진 않아요. 음, 음. 또 이게 새로운 일을 너무 단시간에 잘 그것 해내죠. 때문이 아니에요. 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그것도 분명한 위로는 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할 때 만족감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나 그럴 음, 건데, 그런 스스로의 만족감을 지금 상실한 상태에서 제 현실 안에서 만족을 조금 얻어가고, 또 그 사이에 많이 이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결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를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렸다고 하는 내가 뭐 그렇게 소중한 난지 좀 그것도 좀 잘 모르겠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를 만들어가도 될 텐데 뭘 꼭 과거의 나를 되찾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좀 붕 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부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어빌리티가 있다는 거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미 지금 공간을 세 번째 하면은 이미 세 번 축적이 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마는 그러니까 장난 예. 아니야. 예, 저는 그 그러게요. 사진으로만 봐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꼭 살아야 이런 느낌이 들고 이 공간을 봐도 그 사람이 한 게 느껴져요. AI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 그 자기 서사를 세울 그 본진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서 걸리신 건가? 아니면은 본진은 저는 봤을 때는 그림이라는 본진은 아예 견고히 서 계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좀 부럽기도 한데. 그 자체도 잘 모르겠는. 어, 그러니까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뭔가 유려하게 뭔가 확신에 차서 말했던 것들 자체도 지금은 형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게 음,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저만의 서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되게 행복했어요. 그냥 그림을 음, 그리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자기 충만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 깨졌던 건 신앙을 제가 진심으로 시작했을 때 한 번 깨졌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번아웃이 왔을 때 그리고 결혼하면서 이제 어떤 AI의 어떤 이런 출현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그런 운명들이 다 사라졌던 거예요. 스스로가 뭐 거의 운명 같다고 생각했던 저의 어떤 서사들이 치인 거죠. 음. 굉장히 많은 파도에 치이면서 거의 이렇게 조약돌처럼 동그래졌다는 느낌. 뾰족한 게 사라진 쓸모없는 돌멩이가 됐어요. 약간 농담입니다. T적으로 말했던 제가 볼 때는 그 예술적 정체성은 저는 이게 잘 모르니까 공감하기가 좀 어려워. 제가 그런 감성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뭔가 되게 잘 창조해내가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통 그냥 빈수레. 그러니까 아무튼 재밌네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정체성 혼란이 지금 대부다수의 사람들이 다 갖게 돼버리는 대혼란기 같거든요. 그 애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직업 붕괴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이제 일자리 빈부도 엄청날 거고. 음,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음, 박살나는 과정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여기 선생님은 성과들이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게 조금 보여. 근데 음. 더 많은 퍼센티지의 사람들은 그 정체성도 박살났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성과가 전 이거 이렇게 병행하고 있어 이걸 하고 있어라는 걸 말을 못할 사람들이 한 80%가 70%가 이거는 음. 약간 느낌으로 말해서 생각해서
좀 더 많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불안과 우울과 그 대혼란, 카오스, 이 문제가 좀 만만치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고민거리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이제 해석,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가져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다 네. 연결돼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성과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럴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내가 동그라지던 어쨌든 저에게도 기본적인 어떤 자기 불안이나 또는 걱정이나 이런 게 없지 않거든요. 그건 인간의 자기 불안이나 고통은 기본값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가 없다라고 자꾸만 몰아가선 안 된다. 그게 기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 흐리다가 가끔 좋은 날이 있는 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오는 나의 감정도 생각이나 AI가 아무리 이런다 해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영성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런 그 공허한 마음이나 또 어떤 마음이 밀려오든지 그것을 하나님과 온전히 자기가 만나는 자기만의 골방을 심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영적으로 만들고 그냥 그것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화하는 효율성을 좀 추구하면서 하루에 루틴을 좀 만들어가는 게 소중한 어떤 아이디어, 지혜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힘들었죠. 사실 교회에서 쫓겨나고 평생 뭐 교수로 살고 연금 훌륭하게 받아가면서 내가 65세 이후에는 살고 싶은 도시에서 1년씩 살아보는 호화로운 삶을 생각하다가 그게 다 하찮게 돼버리고 그게 아쉬워서가 아니라 또 새로운 좋은 점은 받아들여지고 또 새로운 어떤 세계가 이렇게 열렸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열렸고 잃은 것도 있지만, 버림 속에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안에서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 건 전혀 아니고, 어떤 만족이 찾아와도 어떤 불만족은 또 있다라는 게 저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게 저만이 아닌 것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길섭에 그렇게, 뭐랄까, 오고 흩어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음으로써 그냥 좋은 사람들, 저는 만석 씨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참 좋아요. 만석 씨가 여기를 왜 있고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또 훈기님은 또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에 주중에 제일 힘든 시간인데 쉬는 게 나은데 이렇게 모여서 여기 이 송 선생도 하시는 얘기가 자기 삶에서 그래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기여하는 마음이 동반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그런 생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고뇌인 것 같아요. AI는 그런 고뇌를 안 할 거 아, 맞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뇌 속에 있는 사람 나는 냄새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님 제가 성함 모르지만 그 고통이 없어질 거야라는 것보다는 응원할게요. 그 삶을 지탱하면서 그래도 한 축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응원하고 또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세계가 또 만나지기를 그렇게 같이 빌고 그런 마음 나누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얘기 나눠주셔서. 네. 네. 홍기님은 AI 걱정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침 놓고 이거는 나중에 AI 기계가 다 하려나. 그래도, 그래도 자기 AI 불안을 로봇, 조장하지 로봇, 않으세요? 로봇이 다 로봇이. 해. 근데 왜냐면 자기 전공을 딱 정해서 공부한 거를 지금 쭉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걸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학생 때부터 했던 생각은 이제 한의대를 가면 정해져 있는 곳에서 그냥 공부하고 하는 거니까 학과 학생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늘 항상 했었어요.
한의대에서는 뭐 시험 많이 치고 뭐 공부가 빡세고 유급이 있고 이래서 뭐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항상 했던 생각이 다른 대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는 그냥 시험이 그냥 물리적인 힘듦이 약간 있을 뿐이지 사실은 뭔가 정해진 미래에 그래서 항상 약간의 그 자격지심이라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게 약간 있었고 요즘도 그 하도 이제 AI 시대에 뭐 송기령 작가의 이야기도 듣고 이러면은 막 최전선에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멋지고 뭐 젠슨 황을 비롯해 뭐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또 뭐 꼭 반도체 쪽이 아니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멋지고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도 AI 시대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몰라요. 뭐 걱정이 약간 있긴 한데 확실히 다른 직종보다 좀 덜하다는 생각은 해요. 예. 근데 불안이 꼭 경제적인 것과 직업적인 문제에서만 유발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를 초연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저한테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다시 불규칙하고 뭔가 불확실한 세계로 저를 또 던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다른 거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예전에 믿었던 신앙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제가 모든 삶을 뭔가 초연하게 대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었는데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 많이 사라지면서 사실 그림 그리는 것도 번아웃도 사실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저 자신을 의지하면서 원래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신앙이라는 거대한 어떤 확신? 백 같은 느낌, 거대한 백이 있는 상태에서 되게 초연하게 그림을 그리고 되게 많은 도전을 하고 싶어서 예전에 막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이렇게 도전해서 찍어보고 뭐 막 독립영화 이런 것도 제가 제 돈으로 막 해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촬영을 본인 하는 걸. 제가 이제 제작을 해서 연출을 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겁 없이 할 수 있었던 게 일종의 그런 초연한 마음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서 되게 불안해요, 항상. 어떤 거 하나 도전하기에 뭔가 밑도 끝도 없는 믿는 구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또 이제 최근에 읽던 신학자들 이제 신학자들 이야기 들으면 그 불안 자체를 껴안는 것을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또 권장하니까 그래 불안이 좋은 건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어떤 능력 있는 초연을 또 원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항상 헤매는 거죠. 이 헤매고 있는 이걸 헤매면서 불안한 게 좋은 거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는데 이게 또 괜찮은지 막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되게 우리 각자 할 말들이 아주 많지 않을까. 그렇죠. 저 해도 되나요? 네. 네네네. 그게 이게 어쨌든 신앙적 공허함이 자기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거를 해치고 나오면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제가 단단하단 말은 아니고 적어도 신앙을 정리를 한번 하니까 내 안에 예수와 신앙은 이제 아, 웬만해선 무너지진 않겠다. 약간 이런 게 딱 생겼는데 그 저는 제가 만들었던 거는 결국엔 그거 같아요. 그 신앙으로 자기 서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음, 자기 성찰을 신앙 음,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앞날을 내가 살아갈 텐데 저한테 예수라는 존재가 그런 신학적인 지식으로 채워졌을 때 오는 회의감 때문에 무너졌는데 근데 예수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버리면 이제 내 삶에 어떤 뭐가 그냥 뻥 뚫리는 채로 나는 이제 내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결국에 답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송기령 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 결국 내 안에 있었고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그 뭔가 마지막 토대가 생겨요. 그게 음, 저는 음, 자기 경험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막 부활도 저는 지워내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음, 뭐 다 지워본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나를 참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의 어떤 그 교리적인 신앙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형화된 기성교회 신앙 했을 때도 결국엔 내가 지워버릴 수 없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게 제 경험하고 너무 밀접하게 막 돼 있잖아요. 이거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거는 음, 내가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꺼풀 안심이 됐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해야지? 왜냐면 저는 목사를 안 하기로 잠정적으로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목사 정체성이 제 삶의 정체성하고 그냥 엄청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는데 신앙이 그렇게 회의와 막 음, 무너짐, 음, 교리 신학에서 음, 벗어날 때 음, 그때 결국에는 그러면 예수에 다시 집중해 보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란 텍스트 안에서 그 뭐랄까요? 그 역사적 예수 연구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툴에서 내가 살아왔던 궤적과 예수를 나날이 뒀을 때 내가 예수처럼 살고 싶다라는 포인트를 하나씩 갖고 왔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컸고 그걸 말하면 저는 귀농이고 귀촌이고 그게 예수가 주변성이라는 하나의 신학적 틀로 제가 바라봤을 때 저의 호남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열등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방대 출신의 모자라고 이런 내가 어떻게 대형 교회 나와도 청빙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열등감이 어떻게 좀 승화가 된 거죠. 예수가 그랬구나. 예수가 그런 인간이구나. 그래. 그럼 예수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냥 이거를 껴안고 가자. 나구나. 이게 나구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가 걸어갔던 일부를 닮아가면서 살아내보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신앙 안에서 제 정체성을 찾게 된 계기였거든요. 음,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간 내가 핵개인으로 살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긴 해요. 신앙인을 유지한 채 내가 핵개인으로 살 수 있고 이게 저는 제 서사예요. 그냥 음, 제가 어디 어디 누구 왜 갑자기 기초네요? 왜 갑자기 귀농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누구한테나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고 누가 뭐라든 그게 저 안에 어떤 토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음, 저는 사실 핵개인 시대를 읽으면서 물론 프리다의 이런 그 가르침으로 인해 그게 틀리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와 송기령 씨가 참 많은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응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 네, 음, 그랬습니다. 홍빈이 네, 교회에서 할 때 핵개인을 넘어서야 한다 하고 플러스 좀 보수적인 그 뭐 시스템 있잖아요. 아까 예전에 우리가 그 어떤 신앙 지혜가 나를 불안을 다 잠재워 그렇게 딱 정답에서 밀어넣을 것 같은 이게 겹쳐져서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고 음, 지금 저희는 조금 반대잖아요. 이게 사실 핵개인이 그냥 정치 사회 쪽 하는 분은 이건 피할 수 없으니까 적응해야 여러분 오히려 덜 피해를 입어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이제 신앙과 코드가 맞는 면이 있어서 오히려 핵개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신앙은 근데 불안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음, 어떻게 그걸 불안을 껴안는데 근데 이게 견딜 만한 것으로 가져갈 수 있냐 아니면 제광이 원어로는 이거를 불안을 껴안는데 중간중간 실패도 하잖아요. 저도 되게 실패를 계속 하는데 그 자기 서사로 어떻게 이걸 그 용기를 잃지 않고 끌고 갈 힘을는 가져가냐. 문자주의는 아닌데 이제 그 지점에서 저는 이게 진짜 종교와 신앙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핵개인이 그러니까 그 자기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고 넘어져도 회복 탄력성을 가져서 조금 일어날 수 있고 아까 송기님 언어로는 따뜻한 핵계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고 약간 이런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음, 이제 목사로서에는 지금 이걸 저도 도전하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막 제가 했더니 오히려 막 더 불안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세상이 불안해 와서 교회로 왔는데 제가 해체 신앙을 설명하니까 음, 불안도가 플러스 1 돼가서 집에 가서 다시 기독교에 안 돌아와. 이걸 저도 몇 번을 반복을 하면서 맞아. 이게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를 키우려는 건 아니긴 한데 이거를 어쨌든 견뎌서 자기 서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하고 싶고 그렇다고 꽉 막힌
그런 완전 그런 벽돌 같은 신학을 주고 싶진 않은데 음, 이 지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시행착오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음, 실패를 더 많이 한 거야. 사실 저도 음, 목사나 교회의 음, 핵개인적 목사와 교회로 살아갈 때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 솔직히 저도 내년에 문 닫을까? 계속 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조금 또 밀고 나가는 것은 저도 신앙의 의미가 한 번 더 음. 도전을 해봐. 약간 그런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의미가 약간 그런 파도처럼 뭔가 이렇게 좀 밀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 무의식을 제대로 마주하고 싶은데 아직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무의식은 어쩌면 진짜 핵개인이 되고 싶은데 가장 명료한 핵개인이 될 수 없는 대상이 제가 믿는 신인 것 같아요. 제 무의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원래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굉장히 핵개인에 잘 맞는 감수성을 가진 개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가진 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한 24살? 3살? 그때 이제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굉장히 스스로한테 지독하게 살아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되게 스스로한테 자신 있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충만감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MBTI 성격이 뒤집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향들이 변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신앙을 학습으로 굳이 표현을 하면 굉장히 학습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바꿔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폭력성 내지는 어떤 야성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많이 누그러졌거나 어떤 학습이나 교육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날 제가 약한 이유, 제가 스스로 주체적이지 못한 이유, 이런 것들을 제 무의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제가 스스로 정말,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무의식이 그러니까 무의식이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굉장히 갈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무의식은 진짜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요, 스스로한테. 일단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이지 않고, 이번 예배 누가 올지 모르고, 어, 그런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 교회의 예배 구조를 이렇게 제가 거기 안에서 어, 안전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되게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름이 바로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된다라는 심리적인 안정성을 이 예배 안에서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가 그리워서 오고 매번 또 못 오더라도 항상 거기에 가면 프리다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저는 중보 기도를 해요. 저의 하나님은 나의 어떤 뒷배처럼 힘이 되어 주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모두가 떠나도 엄마도 떠나고 뭐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어떤 효율성에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 속에 함께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마저도 이분에게는 다 보여도 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고통을 더 깊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거가 위로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예수 공동체라는 건 그걸 지향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존재하지 못해도 우리만이라도 모여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배워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공감하면서 저 사람이 이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연대 공동체, 그것이 저는 기독교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축복을 많이 해주고 원하는 걸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올마이티 갓, 이런 부분이 힘이 줄 때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해요. 그게 필요할 때는 선포도 해야 되지만 기만하고 거짓을 위한 거짓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말로 그 말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능력의 사랑,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그걸 조금 우리도 배워가면서 우리 공동체성에서 그 마음을 좀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가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존성을 그걸 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짙은 개념이에요. 저한테는 동존한다. 공존보다도 더 저에겐 친밀하고 아주 밀착된 개념인데 그러므로 어떤 속에서도 그냥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또 이런 관상적 예배와 언어로, 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고, 그 약함 그대로를 우리도 판단 없이 끌어안을 수 있는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바꾸려는 말이나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지? 이 고민을 서로 하는 공동체. 네, 그런 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위로받으려고 저는 그 원래 예배를 하고 있고 저의 또 그런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또 길석교회 곁을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같이 있는 것도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이고 또 우리 동아님에 대한 존경심이고 그래요. 네. 방금 저는 프리다가 말한 지점, 그 목사님이, 김동원 목사님이 말할 때, 저는 프리다 원래 예배가 어떠는지 경험도 못 했는데, 대충 어쨌든 프리다와 함께 했던 프로그램들이나, 예,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공간으로 꾸밀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느끼는 감각, 그러니까 예배라는 공적인, 그 공동체적인 어떤 그 리추얼이 그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효능감이 있냐. 그러니까 결국 핵개인 시대 때 효능감이 있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되게 제 경험 안에 있는 명확한 예시가 프리다의 그런 공간을 꾸미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좀 큰 실수이기도 하고 위험한 지점이기도 한데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그 의미 있어지고 그래서 뭐 그 좀 더 좋은 공동체라 여기는 그런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지점이 있는데 사실 프리다가 꾸릴 때 뭐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적인 그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더라도 플레인한 말 한마디를 내뱉고 그 안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위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 안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그 느낌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호명사회의 대등함, 안전한 공간, 오롯이 개인을 존중하는 느낌하고 맞먹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는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고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어려운 건 그 공간을 꾸릴 수 있는 역량이 사실 기존 교회들한테는 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예언 속에서 또는 기독교회 또 프리다를 통해서 배우거나 교육을 듣거나 또 아니면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그 원래 예배 그 항상 궁금해요. 왜 남자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프리다가 만약에 에너지가 되고 공간적 여유가 되고
한다면은 목회 그 한예연 안에서 어떤 뭐라지 어떤 워크숍처럼 그런 공간을 함께 경험하고 배우는 차원의 예전으로 뭐 그런 원래 예배를 하나 더 만드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비정기적이어도 한번 예, 해볼 실습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길섭에서 느끼는 감각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전하다고 느낄까? 했을 때는 왜냐면 그 메시지가 목사님 그 시행착오를 겪듯이 그 메시지가 개인에게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신앙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꽤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그거를 또 안전하게 공동체 안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그 사람이 뭔가 불안을 표출할 때나 신앙적인 어려움을 표출할 때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그 자기 성찰적인 예전으로 안전하게 꾸릴 수 있나 이런 게 프리다를 통해 또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건 일단 아까 얘기한 그 모순 문제는 저는 본질적인 건 모순이 맞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음, 정체성이든 신에 관한 거든 성경 해석이든 음, 뭐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잘 수용해낼 수 있느냐의 역할로 가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게 뭐 거꾸로 신앙의 역할일 수도 있어서 그 부딪히는 음, 걸 직면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오히려 진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다님 고민할 때 제가 항상 이제 제가 장로교 통합 그냥 그 대형교회 안에 하나 부속품에 딱 나와서 진보 진영을 돌면 느끼는 아직도 지금 이게 고민이 뭐냐면 너무 약함을 추앙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불편한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성과 중심의 그런 대형교회 하면 몇 명 예배드리고 있고 워더 있고 막 이거를 제가 거기서도 길들여져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과했죠. 근데 이쪽 진영에 왔을 때는 여기도 과하다고 느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성과로 인간을 평가하는, 그게 아닌 공간이어야 하고 그게 거룩하다고 저도 막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과를 안 내는 인간이 되기를 서로 축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버리니까 그 니체의 비판이 그런 거잖아요. 연민의 종교, 이 세계를 진짜 타락하는 건 기독교야. 왜? 인간을 더 나약한 존재들로 만들고 있으니까라는 게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게 그런 쪽으로 안 가면서도 성과에 시달려서 치열했던 사람이 와서 다시 편함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고민하되 성과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안 되길 바라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이 그래서 안전도 저는 중요한데 안전 자체가 또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게 말하지만 좀 리스크해서 좀 도전도 하고 깨지고 다시 돌아오고 음, 되게 이렇게 너무 과도한 성장주의는 안 되는데 음, 이게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될까? 왜냐면 저조차도 음, 지금 여기 안주해서 저 힘들을 봐주세요. 그냥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음, 어떻게든 계속해서 나선형으로 뭔가 시행착오로 저도 나갈 거고 참여자들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물론 극단적인 엄청난 힘든 상태면 잠깐 모든 걸 스탑하고 그냥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핵개인의 이 담론이 너무 비열하게 냉정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약간 있죠. 생존주의 전략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순 지점들이 참 다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두드려 맞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데 좋아요. 분명히 이 책은 되게 예리하고 같은 노동자로서 생존법을 알려주니까 좋고 하면서도 또 다른 정체성에서는 아픈 거예요. 이걸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감각들이 되게 아린 거예요. 이걸 그냥 흡수해서 쫙 뭔가 몸에 딱 장착하기에는 이걸 거스르는 어떤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두 배로 힘들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두 배로 힘들어서 두 배로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좀 괴롭히는 거죠. 그런 그리고 것들이 조금 와닿게 제 직업군의 목사들에게 적용한 뭐냐면 지금 유튜브를 안 한다고 당신이? 그럼 말로 힘들다, 뭐, 지금 세상이 지금 이래, 뭐, 기독교가 타락해서
다 자기 변명이야. 지금 네가 안 하잖아, 게을러서. 돈 없이 음, 살 수 있는 거잖아. 하는데 제가 지난 수년간 만난 사람들 중에 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상태를 서로 축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 네이트워크 가서 아 힘들었죠. 아이고 우리 좀 커피 한 잔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반복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음.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를 조금 해나가면서 또 지쳤을 때 또 와서 응원하고 좀 이런 베이스 캠프 같은 네트워크에서 뭔가 느려도 자기 뭔가 성장과 뭐 이게 있길 바라는 거냐? 이 답답함과 짜증이 조금 있는 거죠. 항상 다 깨진 데만 가서 십자가 신학 아니냐? 예수도 실패자 아니냐? 예수도 죽지 않았냐? 자꾸 다운만 시키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불안하고 우울한데 그걸 더 가속화, 우울 가속 모임? 약간 이런 느낌이라 좀 지겨운 게 좀 있죠, 사실은.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서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표출이 되는데, 발산이 되는데, 목사님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순 속에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내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그건 목사님 되게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목사님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고 또 해내는 측면이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에게 맞는 타입으로서 권장할 만한 길이냐 했을 때 생각보다 어려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자연스럽게 뭔가 발산하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님 발산하기 어려운 속에서 발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걸 되게 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그럼 내가 따라할 만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 예전에 막 어떤 막 멘토가 이게 뭐가 어려워 하면서 다 해내는데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우리를 뭔가 진두지휘하면 아, 못 따라갈 것 같다. 이분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사실 모순 속에서 이 생산성을 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기묘할 정도로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산성은 본인이 내고 있는데 지금 어, 이렇게 해내는 건 저는 진짜. 이제 신앙적 아, 생산성이라고 할게요. 그런 범주를 좀 더 좁혀서 네네. 저는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거의 쓰러져 있기, 일어나다가 갑자기 눕기, 뭐 거의 이런 수준이 신앙이 거의 뭐 스스로한테 하는 거니까 거의 폐잔병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상태인데 목사님 그런 모순 속에 생산성을 낸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기묘한 일이고 되게 좋은 일이고 그게 목사님을 계속 행보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타입이 저한테 딱 왔을 때 이걸 제가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의 그 타입이 또 저는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 길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목사님을 답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종류의 평범한 사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목사님 되게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모순 속에 있다. 약간 음, 그런 그냥 자기 반복 속에 안 하고 있는 애들의 혹은 그런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한편에서 짜증이 좀 있고 음,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지? 음, 라는 음, 짜증이 한편에 있고 근데 또 기독교는 절반은 저는 니체가 비판한 연민의 종교가 맞다고 생각해요. 50%. 50%는 연민의 종교라고 보는데 음, 50%는 성장의 종교라고 또 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순 덩어리인데 이거를 같이 해내고 싶은 건데 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음, 음, 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답은 굉장히 뻔한데 책을 빌리면 프리다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성찰이 답이에요. 네. 사실은 그거만큼 답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 근데 결국 그러면 목회자 또는 옆에 조력자로서 뭘 해줄 수 있냐? 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했을 때는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파울로 프리의 책들이나 뭐 페다고지 막 이런 책들 프리다 통해서 들었던 건 프리다는 교육 이론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다는 그냥 교육은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한 인간으로 오롯이 설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교육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프리다가 추구하는 교육은.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디다케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오면 제자화 시키는 게 이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롯이 설 수 있도록
본인이 본인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아까 네네. 소웅님 맞죠? 네. 소웅님이 목사님이 정답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거는 본인의 자기 성찰로 나온 답이 아니니까 그렇죠. 너무 따라가기 힘들죠.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답을 듣길 원해서 교수님들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답인 것처럼 보였으니까. 신학을 배울 때는. 저 교수님 말한 게 답이겠지? 저 교수님 말한 게 답이겠지. 근데 제가 프리다한테 교육을 듣고 프리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종교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해낸 것도 그래. 내가 결국엔 내가 내 삶인데 누가 답을 정해주냐.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결국 자기 투영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겪어온 많은 것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주장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주장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정리해서 신앙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근데 결국 중요한 거 우리는 계속 책 보고 남의 것만 들으려고 하지 내 내면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는가? 저는 이게 영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잘 루틴을 가지고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마지막 역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이제 막 교회가 막 와야 되는데, 그 부여잡을 만한 게 영성이지 않을까? 영성 훈련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 교육적 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그게 그 영성 안에 저는 위로도 분명히 있지만 음. 그 위로를 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분명히 자기 삶을 영위해내는 에너지가 그 자기 성찰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수라는 하나의 롤 모델을 선정하고 나간다면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책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결국 내 본진을 예수라는 키워드와 함께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본진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뭐지? 막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저를 찾는 과정에서 AI를 통해서 이제 성 정체성을 찾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논바이너리라는 정체성을 찾았고, 논바이너리가 약간 바이너리가 이분법적인 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이분법 안에 갇히지 않는 네, 음. 그런 성향을 가졌고 약간 여성 쪽으로 가서 페미닌 논바이너리인데 그냥 논바이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뭐 지금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다이어트 끝나면은 호르몬 주사도 네, 생각하고 있고 뭐 음. 그래서 이름도 설련아로 음. 부르라고 음. 하는 이유가 음. 그 이유인 것 같긴 해요. 예. 음. 자기 정체성 좀 명료하게 된 거 축하해요. 자기 개념을 음, 잘 몰랐구나. 네, 논바이너리라는 걸.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더 알아가게 되면은, 더 긴 말로 자기를 서술하게 되겠죠. 그렇죠. 축하해요, 진짜. 오케이. 음, 그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여성 음. 트랜스젠더 여성 정체성을 갖는 것과 non 바이너리로서 여성화 되어가는 여성 우리가 볼 때 말하는 혹시 뭐좀 다른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게 뭐, 남성이라도 non-binary가 될 수 있고, 여성이라도 음. non-binary가 될 음. 수 있고, 트랜스젠더도 non-binary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여성을 지향하지만 내가 남성도 사랑할 수 있고, 여성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바이섹슈얼로 가는 거고, 내가 여성을 지향하지만 여성으로 사랑하면 난 non-binary면서 레즈비언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그러나 나는 시스젠더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트랜지션 하고 싶고,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생각하고 있고, 수술까지는 아직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성의 어떤 외모를 나는 하고, 자기 몸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아닌지, 자기 음, 남성으로서의 자기 몸을 혐오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자기를 잘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인식과 몸에 대한 인식, 이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인간에 있어서 로맨틱하게 가는 거로부터 또는 무성에 갈 수 있고 또 섹슈얼 릴레이션십까지 적극적으로 다 확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네이밍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 과정에서 잘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고 또 만났을 때 대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탐색해 갈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세계에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만큼 알아낸 게 나는 되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연하님이 계속해서 그런 자기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변화와 또 어떤 변형, 또 변혁, 이런 게 일어나겠죠. 너무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면 항상 그 만성님한테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젠더적으로. 그리고 묻기가 참, 일단 뭐 자주 만나지도 않으니까서요. 근데 항상 뭔가 이렇게 묻어도 묻고 싶은 돼요. 것들이 항상 있긴 했어요. 언제 묻지 말라며. 아니, 그,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오래되지 대해서. 않은 사람들. 뭐 저는 저의 어떤 뭐 본진? 뭐 제왕님이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던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누군가를 돕는 사람, 항상 그게 제 중심에 있는 것 같고, 안동에 이렇게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취직하기 전에는 한의사들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맨날 한의사들 하는 소리, 그리고 채용 공고들도 보면은 엄청 살벌을 하고 빡빡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 한적한 곳에 취직을 해서 지내고 있는데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곳에 취직을 했는데 저는 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고 그냥 정말로 양심적으로 진료할 수 있어서 오는 사람들 그냥 성심성의껏 이렇게 봐드리면 되고 사실 제가 뭐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내가 뭐 어떻게 이 보원장으로 취직해가지고 뭐 1인분을 할 수 있을까? 뭐 대표원장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실력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 이야기 잘 들어주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진료를 하니까 생각보다 환자들은 잘 오고 도움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 이제 2년 다 돼 가는데 꼭 네, 그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 정체성에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러빙 핸즈라는 그 멘토링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러빙 핸즈라는 NGO 단체가 있는데 그 한 아동을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 멘토링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한 8년씩 1대1 멘토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매칭을 해가지고 5학년짜리 아이 한 명 멘토링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 네, 1년 와, 넘지 얼굴이 않았어요? 치네요. 네, 맞아요. 어. 드디어 매칭이 돼서 이번 주에 첫 만남을 가졌고, 이제 8년 동안 쭉 내가 뭐 얘한테 뭘 가르쳐 주고 이런 건 아니고, 과외나 이런 거 금지고, 밥 친구, 동네 어른 친구, 이런 식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면서 2주에 한 번, 그렇게 한 8년 이렇게 지내는 좋은 어린 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는 멘토링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멘토링인 것 같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2분 남았는데 짧게나마 이렇게 소감이든지 마무리 발언 한 번씩 할까요? 해주실 분? 네, 오늘 책 모임 너무 좋았고, 송기령 그분 건 유튜브로 많이 영상은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그 링크 올려주신 영상들 이렇게 쭉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책을 나누니까 뭔가 저는 교회라는 필터로 좀 책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네, 저도 행복했어요. 뜻하지 않게 또 초대도 받았고,
또, 얘기를 직접 못 나눴던 분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했고, 길석을 위해서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게요. 또 우리 소홍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게요. 감사해요. 네. 목사님, 네, 저희는 약간 핵개인 분들의 교회가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저도 핵개인이고 그래서 송기령 선생님을 한번 모셔서 핵개인 시대의 종교의 의미 오, 약간 이런 거 꼭 기독교 아니어도 약간 그런 거 한번 하면 좋겠는데 바쁘시겠지? 네. 바쁘시겠지? 네, 요 장면에서 저희만의 컬러를 또 만들어가면 핵개인 그, 교회. 그걸 하기 위한 시간의 축적을 계속 쌓으시죠. 그 러브콜을 계속 보내면 그 유튜브 잘 성기령님, 보시더라고요. 네, 네, 핵개인 맞아요. 교회. 성기령님이 채널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어, 진짜로. 그럼 경량교회로 가시죠. 경량교회. 경량교회. 일석교회 음, 옆에 음. 갈로에서 경량교회. 재밌었어요. 만성님, 너무 좋았고요.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연하로 불러주세요까지 해서 끝낼까? 거기 그건 어울릴까? 그래서 그걸 좀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근데 연하로 불러주세요. 만성님도 네, 연하님. 연하님도 되고 조금만 아량을 베풀어줘. 송기령 선생님 10년 걸렸으니까 둘 다. 목사님한테만 유예 해당되는. 기간으로. 아니 난 동등하게 대우해 줄 말이야 친구. 아니, 제 슬퍼도 우리 존중해주세요. 혼용으로 혼용. 맞아. 저도 처음에 제 이름 불러주세요 하고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준비되면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말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못한다 해도 나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그렇게 전한 건데요. 그런 시간이 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연하님. 저는 빨리 트랜지션이 가능한 사람인지 입에 착착 붙지만 서로가 그렇게 유연하게 수용하면 좋겠네요. 또 말해서 죄송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나눠서 너무 저도 에너지를 받았고요. 1월 마지막 주가 이제 그 경량 문명에 대한 책 훑어보기예요. 오늘처럼 사실 저는 경량 문명 좀 보고 있는데 그냥 너무 그 기업이나 고용에 관련된 이야기라 혹시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지는 좀 모르지만 어쨌든 책을 읽고 한번 또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시면 또 프리다도 그때 또 초대하고 네. 네, 그리고 이끌어줘서 고마워요. 네. 네, 모두 다 핵개인으로 모두의 이름이 소중하게 불려지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강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